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작가 천광로입니다. 민족의 서정 월남이상제 제1권을 제가 읽고 있죠. 3부에 접어들었습니다. 3부는 한국의 하천, 여긴 대전입니다. 대전의 대전천, 유등천 여기를 둘러보는 그런 배경 화면인데, 화면을 키우고요. 이 화면이 많이 흔들려요. 이 흔들리라고 뭔가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뭔가 배경에 뭐가 움직이는 게 있는 것이 영상이니까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이 처음 도입부에 아직 현만 스승을 상면하던 그 장면부터 시작입니다. 예, 이제 3부에서 월남이상제 선생이 그리로 가죠. 봉수함으로 가게 되죠. 시작할게요. 의기심심 자강기계. 옳지 됐다. 그런데 목은 시고와 목은 문고는 읽어봤겠지? 황급히 희택이 입을 연다. 아닙니다. 제가 마련해주지 못했습니다. 아계공파 대부님 댁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해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구나. 그건 내 탓은 아니. 됐고, 듣고 보니 허허, 그 녀석 참. 대견한 눈빛을 하고 상제를 적히 내려다본다. 잘했다. 그러나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알아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체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버님이 들으셨으니 책은 구해다 주실 것으로 믿고 머리로만 아는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자, 그러면 어디 저 탁상을 가지고 오거라. 내 글씨하고 서의 자세와 심중을 보고 알고 싶구나. 네가 배운 책에서 베껴 쓰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문장 4글자씩 2줄만 써보거라. 상제가 붓을 들었다. 상제가 글자를 쓰기 시작한다. 긴장하지 말자. 몇 번을 다짐한다. 빨리 쓰지도 말아야 하고 느리게 쓰지도 말아야 한다.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면 글씨가 기울어버린다. 누차 받은 교육이었다. 그런데도 왜 전신이 후들거린다지? 상제는 애써 매무새를 누르는데 이번에는 긴장해서 글자가 삐뚤어져도 개의치 않으려니 안심하고 쓰거라. 상제의 전신이 이제야 안정된다. 글씨도 안정감 있게 써지고 있다. 의기, 심심, 자강, 기계. 상제가 썼다. 어디서 배운 말이냐? 베껴 쓰지 말라고 했거늘. 창문입니다. 차문이 아니옵니다. 허허, 이런 맹랑한 녀석 봤나? 이것이 어찌 창문이냐? 조립 빌려다가 맞춰서 쓴 조립 차문이지 이게 창문이야? 창문은 신조어여야 하는데 여기 창문은 심심 하나밖에 더 있느냐? 이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문구라고 해야 맞다. 안 그러냐? 예, 제가 모르는 탓입니다. 그래, 됐다. 선택한 문구라 치고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이라면 어디 한번 내 마음이 왜 이러한지 무슨 뜻인지를 말해보거라. 옳고 바른 것을 찾아 그를 굳게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다듬고 가꾸어 두려움 없이 몸을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옳거니 알아들었다. 이석윤님, 저 녀석 제가 버릇을 고쳐버리겠습니다. 쓸 놈도 같고 안 될 놈도 같고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하여간 1차로 제 뜻을 상제에게 쏟아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세워보겠습니다. 합격이다. 정든집 떠나는 상제 71쪽입니다.
상제는 이제 봉수함으로 가기 위해 태어나 자란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 조선 25대 철종 임금 제위 당시 지금 조선 인구는 450여만 명이지만 기근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이 문제는 상제가 태어나고 자라는 시기에도 마찬가지다. 자주 전염병이 돈다. 어린 생명들이 휘지도 못하고 죽는다. 홍수가 심해 폐농하는 농가가 흔하다. 흉년으로 굶어 죽고 떠돌이가 많다. 가난한 선비 2세계 후손인 상제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희택과 박씨 부인 부부는 이와 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걱정하고 월남은 말을 길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나이에 자주 많이 들어야 했다. 어디서 사람이 죽었다. 누구네 어린아이가 굶어 죽었다. 그 집 아이도 돌림병으로 다 죽어간단다. 수해로 집이 떠내려갔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다. 누구네 아들이 배고픔을 못 견디고 목을 메어 죽었다. 도적이 무엇을 훔쳐갔다. 차마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며 자란다. 왕실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많다. 배운 바 없이 허수아비 같은 강화도령 철정이 보위에 앉았으나 정조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 모질기 한없는 정순 왕후가 죽자 이번에는 뒤를 이어받은 헌정의 모 순원왕후가 정권 정사를 꿰어찬 것이다. 대비가 나라를 다스리니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겠어? 민심은 반기지 않았다. 21대 순조입이 순원왕후는 아비 김조순과 오라비 김자근으로 이어지는 권력을 앞세워 세상은 이미 안동 김씨 일문이 장악하여 백성을 위한 섭정을 베풀지 않았다. 나라에 질병이 돌고 가뭄이 심하고 도둑이 극성을 부려도 조정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거의 없다. 돈 받고 벼슬자리를 사고 팔며 점차 부귀에 빠져만 든다. 백성이 죽어나가고 어린 생명들이 저질 굶어도 조정에서는 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어디에 쌀이나 보리를 몇만석 보내 허기를 채워주었다는 얘기는 듣기 어렵다. 의원을 보내고 약재를 보내 치료해 주었다는 말도 별로 들리지 않는다. 왕이 헛개비인데 안 그렇겠어? 철종은 임금이 아니라 상징일 뿐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환상의 조선 왕조가 아니다. 세종대왕같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왕은 정조대왕을 끝으로 막을 내렸고 순조, 헌종에 이어진 현재의 철종도 역시 어리고 왕제가 아니었으며 목민관이 전혀 다시요. 백성관이 전혀 없는 왕이라고 봐도 되는 시기가 정조 죽은 1800년부터 50년이 넘도록 이어져 계속 왕대비 대왕대비 정치가 내려오는 중이다. 이런 시기에 상제는 그래도 잘 자라나고 있다. 가난했지만 희택 부부의 정성으로 굶는 일이 없이 커왔다. 그러나 이제는 집을 떠나야 한다. 상제가 집을 떠나가는 곳은 멀지 않은 봉서암이다. 집에서 마주 보이는 곳, 암자는 보이지 않지만 집에서 산은 마주 보이는 산, 암자는 보이지 않지만 벌판에 우뚝 솟아 심리가 좀 못되는 남서쪽 건지산 구부 능선에 자리 잡은 곳이다. 상제는 봉서암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공부하게 된다. 봉서암에는 대웅전이 있고 극락전이 별당이다. 극락전 아래에 요사체 하나가 전부다. 상제의 집에서 일직선으로 장밭들을 지나 앞내뚝이 나오면 두 개 올라 오른쪽으로 가다 좀 더 넓은 신장로가 나오고 좀 걸어가다 오른쪽 건지산 입구에서 발길을 지나면 암자로 오르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상제도 봉수함에 갔던 일이 있었다. 어울려 친구들과 가다 보니 봉수함이었고, 그래서 알게 된 봉수함에 가끔은 가보았으나 때로는 극락전에서 목탁 소리와 예불하는 소리는 들리지만 누군가의 얼굴을 볼 일은 없다. 지금은 새로운 스님이 오셨다니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상제는 요사체로 오르는 언덕길이 좋았다. 굳은 모래밭길이 뒹굴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데 나무가 우거진 사이에 큰 느티나무 3그루가 요사체를 내려덮었다. 집 옆에는 연자 맷돌만큼 큰 바위가 여러 개 있어 거기에 앉아 느티나무를 보며 나무 사이로 보이는 벌판을 내려다보기도 하였다. 이제 이 집을 떠나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먼 것도 아니지만 봉수함에서는 오랄이나 장밭들이나 암내뚝 같은 종지꼴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는 어린 마음에도 정든지 집을 떠나기 싫다. 상제네 집은 남향집이다. 동네 22호 가운데서 앞이 툭 트인 벌판 쪽 첫 집이다.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남향에는 4개의 기둥이 힘에 겨운 듯 초가지붕을 받치고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동쪽 벽은 수수깡에 진흙을 발라 마르고 금이 많이 가 있고 부엌은 서쪽이다. 넓지 않은 마룻장 한 장 한 장마다 상제의 성장과 기억들이 배어 있다. 사랑채와 애양간과 동쪽은 허드렛간이다. 마루 위에는 선반이 걸려 있고 선반 위에는 그릇이나 안 보는 물건, 책 등을 올려놓기도 했으나 상제는 높아서 닿지 않는다. 한 번은 선반에 올려가려고 기둥을 탔다가 떨어진 일도 있다. 정든집, 벌판, 그리고 마주보는 산. 상제는 2칸 집이라 방문이 둘인데 서쪽이 안방이고 동쪽이 윗방이다. 부엌 쪽 마루 아래 뜨락이 움푹하게 많이도 패였다. 무수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밟다 보니 패이고 다져진 것이다. 가운데 기둥 2개 중 동쪽 기둥은 주춧돌이 없고 서쪽 기둥은 듬직한 주춧돌을 놓고 세웠다. 바로 이 집 이 방에서 상제가 잉태되고 출생하였다. 서쪽으로는 나무가 2그루 지붕 위까지 자라 있다. 동쪽에는 우물이 있다. 집 뒤 북쪽은 나지막한 동산이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아 그저 언덕이라고 보아야 한다. 허허벌판에 솟은 언덕처럼 낮은데 소나무 숲이 있으나 동산처럼 보인다. 상제의 집의 왼쪽은 실개천이 우물 옆으로 동에서 남으로 흘러간다. 20리는 좀 못되는 맞은편 남쪽에는 산이 병품처럼 펼쳐져 있어 이를 일광제라 부른다. 상제는 눈만 뜨면 일광제를 보아야 했다. 산맥을 이루는 봉우리는 10개다. 봉우리마다 이름이 있어 일광산, 관모산, 감투봉이라 하여 제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관모봉은 벼슬아치가 쓰는 모자의 모양처럼 한쪽이 일자로 잘려나가 관, 모 형상을 보여준다. 목은 이색은 관모처럼 잘린 자리에 독서당을 짓고 여기서 공부를 했다. 해는 왼쪽에서 떠올라 늘 앞 일광계로 솟아오르고 서산으로 넘어갔고 집 앞 장밭들은 나무 하나 산 하나 없는 벌이다. 남서쪽에도 산이 있다. 일광제가 200m 높이라 한다면 이 산은 500m 정도다. 그러나 산맥과 연결되어 있잖아 벌판에 홀로 솟은 제법 큰 산이다. 건지산이라 부르는데 하늘건 지초지 잔디 지자이다. 서쪽은 일광제보다 더 멀리 떨어진 기린산이다. 일광산, 일광제는 2번이나 갔었으나 기린산은 바라만 보고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친밀한 산이다.
상제네 집 북쪽은 구릉지다. 동쪽은 더 낮은 언덕이요 마을은 종지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종지골이라 불렀고 현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공충도 한산군 서부면 종질이다. 한양이라도 아주 가는 것도 아닌데 상제는 처음 집을 떠나는 것이라 초가지붕 한 올도 다시 보게 된다. 울타리 밖에 붙어있는 연자방아 연자맷돌도 쓰다듬어 본다. 집에 자주 오면 안 되지. 아예 집을 잊고 올 생각을 하지 마라. 희택은 상제에게 공부만 하기를 바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장마가 그치고 희택의 일이 뜨문해지면 바로 가자고 하였기 때문에 온 것이다. 봉서암. 상제가 봉서암에 온 지도 1년이 지난 어느 날 극락전을 내려오며 현만이 입을 연다. 상제야, 너 예불 드리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느냐? 예, 내키고 말고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조상 때부터 유교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불은 건성으로 드릴 참이란 말이냐? 어디 한번 방에 가서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꾸나. 등잔불을 밝히고 앉는다. 그래서 불교에 대하는 별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뜻이냐? 스승님이 들으시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유교의 가르침을 좀 더 배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유교를 얼마나 아느냐? 아니다, 너는 유교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지 말해보거라. 예, 유교는 인간이 인간다운 도리를 가르치거나 배워 마땅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부모를 알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뭇 사람들과 예를 지키며 그만해라. 이놈아 그만해.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간단히 말해줄게. 유교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사람다운 생각과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돼지와 다른 인간다운 것이지. 그러나 사람이 똥오줌이나 가릴 줄 안다고 사람이냐? 유교란 인격의 기반이다. 기반만 탄탄하고 반듯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야. 그럼 불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는 기반 위에 짓는 집이다. 터를 닦는 이유가 집을 짓기 위함이라 한다면 유교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숙성할 것이냐의 실체도 중요한 것이다. 물론 유교가 이걸 안 가르친다는 말은 아니지만 불교는 유교에서 배우지 못한 수도의 길이 있고 참선과 예불을 통한 성불의 도가 있느니라. 하지만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불제자의 길로 바꾸지 않고서야 어찌 불제자가 되겠습니까? 허허, 이런 놈 봤나? 또 앞서가고 자빠졌네. 예? 아, 내가 언제 너보고 유교를 버리고 불교로 오라더냐 가라더냐? 너는 배우고 다만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제대로 배우고 알려면 저도 불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교는 아버님과 조상님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너 천주학이나 동학에 대해서는 들어봤느냐? 천주학은 일찍부터 들었고 동학은 요새 처음 듣는 말입니다. 너는 천주교도 알고 동학도 알아야 한다. 특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하는 것을 모르면 공부도 소용없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막 새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동학이다. 그러나 동학을 안다고 해서 꼭 동학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알아야 가타부타 판단을 할 게 아니니? 공부는 왜 한다는 것이냐? 판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다. 동학이 뭐지요? 이 녀석이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먼저 하나만 알아두거라. 꼭 동학도가 되고 천주교도가 되고 않고와는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사람이 남의 종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핍박부터 해서야 쓰겠느냐? 믿고 따르고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것하고 알고도 선택하지 않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아, 예.
세상을 알고 학문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무식하고 속 좁게 내 종교 따지고 금을 긋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서 어찌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냐. 믿으라는 말이 아니야. 이 녀석아, 내 마음대로 살아. 다만 알 건 알고 배울 건 배워야지. 학자가 내 학문만 알고 고집하면 그게 온전한 학문이냐? 정심을 잡지 못한 학문은 이미 학문이 아니야. 하고 나서 법당에 불 안 껐으니 가서 삼배만 다시 올리고 내려오거라. 이놈 그냥 얘기를 해줘야지. 머리에 들어갈 것 같지를 않으니까, 해줘봤자 머리에 들어갈지는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절만 꾸벅하고 오지 말고 지금 들은 말을 묵상하며 아주 느린 자세로, 그리고 절대 빨딱 일어서지 말고 현만은 동학에 대하여 틈틈이 가르쳐 주었다. 알아야 판단한다. 서학의 반대로 자생한 종교가 동학이다. 창제자는 최재우이며 조선 23대 순조 24년 경주 최씨 옥의 서자로 태어났다.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그는 젊은 시절에 의술, 복술 등 여러 방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세상의 어지러움이 바로 천명을 돌보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천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서울 출신이라 과거 응시 자격이 없는 그였지만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유교 경전을 배워 성년이 되어서는 지방의 유학자로 이름이 나 있었다. 당시 조선은 어린 헌종의 즉위로 외척의 세도 정치가 지속되면서 정권 다툼으로 지배층의 알력이 크게 달하였고, 양반과 토호들은 백성들에 대한 행포와 착취를 자행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각지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는 등 사회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었다. 더구나 일본을 비롯한 예세의 간섭이 날로 심해져 국군이 위기에 처하는 한편 백성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유교 불교가 극도로 부패하여 조정원 민중을 계도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게다가 새로 들어온 서학 천주교의 세력이 날로 팽창하여 그 이질적인 사고와 행동이 우리의 전통적인 그것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때 최재우는 서학에 대하여 민족의 주체성과 도덕관을 바로 세우고 국권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구세제민의 큰 뜻을 품고 양산 천수산의 암굴 속에서 수도하면서 도를 갈구한 지 수년 만에 한울림 상제의 계시를 받아 동학이라는 대도를 깨닫게 되었다. 동학은 서학에 대응할 만한 동토, 한국의 종교라는 뜻으로 그 사상의 기본은 종래의 풍수사상과 유불선의 교리를 토대로 하여 인내천, 천심즉 인심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내천의 사상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지상 천국의 이념과 만민평등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기에는 종교의 유교적 윤리와 태폐한 일반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반봉건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최재우가 한울림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는 동학이란 교명과 영부 그리고 주문이라고 한다. 영부란 백지의 한울림의 계시에 따라 그린 일종의 부적으로 궁을형으로 되어 있고, 때로는 태극부, 궁울부라고도 부른다.
주문은 13자로 된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사지와 8자로 된 지기금지 원이 대강이라는 강령주들이 있다. 이 영부와 주문은 동학을 포기하는 데 중요한 방편으로 사용되는데, 예컨대 주문을 이면서 칼춤을 추고 영부를 불에 태워 그 재를 물에 타서 마시면 빈곤에서 해방되고 병자는 병이 나아 장수하며 영세 무궁한다는 것 같은 다소 무속적인 요소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학은 신분, 적서, 적자와 서자가 적서죠. 제도 등에도 반기를 들어 이를 비판하였으므로, 그래서 대중적이고 현실적인 교리는 현실 사회적 불안과 질병이 크게 유행하는 삼남지방에서 신속히 전파되어 가고 있다. 교세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를 지켜보는 조정에서는 안동 김씨 세력들이 동학도 서학과 마찬가지로 불온한 사상적 집단이며 민심을 현혹시키는 또 하나의 사교라고 단정하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는 중이다.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도 말도 하는 것인가요? 어찌 서자와 적자를 같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최재호가 서자 출신이라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닐까요? 상제의 물음에 현만이 대답하였다. 사람은 적자나 서자의 선택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는 말과는 다른 것이다. 아버지가 첩을 들이고 왕이 후비를 들인 것이 태어난 자식의 책임은 아니며, 그러기에 적자나 서자나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그르다 하지 못하고, 이에 찬성하는 것이 서자들뿐만 아니라 적자나 학자들도 많다는 것은 판단의 균형이 잘 잡힌 것이라고 보아 그르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조정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압박하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지. 인간은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과거제도나 입신양명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권력이 나누어지고 평등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특권층, 즉 지금으로 말하면 안동 김씨의 제도가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니,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은 백성의 몫이요, 그것이 학자가 학문을 배우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내천 사상이라 한다면 천주교와 같은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양반이나 상인이나 임금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느님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지간이 된다는 논리는 부모 자식도 형제가 된다는 말과 같아서 이것은 유학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라 과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다. 나는 불가에 들어와 수행으로 자비를 얻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천주를 믿는 사람들은 수행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거저 주어 얻는 것이라는 얘기인지 나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해도 못하겠고, 다만 내가 인정할 것은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므로 과연 천주교인이 되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면만 보고 판단하고 아니다 그러다 반대하는 것은 자격을 갖지 못한 행동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책도 고루 배워 학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제대로 알고 각각 상대가 처한 위치에서 상대를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부하고 들으려고도 않고 글렀다거나 악하다 평가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중이다. 스승님,
동학은 스승님의 말씀을 들어서 약간은 알겠으나 천주교, 서학은 감도 못 잡겠습니다. 다만 김대건 신부를 주교했던 왕실의 입장에서만 보아왔던 것이 균형 잡힌 학자로서의 판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더 세월이 가야 터득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천주하기 싫습니다.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을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 점은 나도 모르니까 나도 싫다. 수천 년 호국 불교로 나라를 지킨 불교를 누르고 숭유 억벌의 정책으로 나가던 왕실이 지금은 천주 교도를 죽이는 현실까지 잘한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구나. 봉서암 사진이네요. 이 영상은 아마 한 1시간 7분짜리네요. 현만의 식견. 상제는 자주 깊은 생각에 잠긴다. 희택이 자신을 보는 학문에 대한 열정. 이것은 들은 말로는 다 설명하지 못한다. 어쩌다 잠결에서 들은 어머니의 말도 일편단심. 상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봉수함에 보내기 위해 가졌던 간절한 바람도 상제는 알고 있다. 어떻다고 이루다 말로 할 수는 없는 아버지의 심정과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학문의 길과 살아갈 일생의 목적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답은 막막할 것 같아도 간단하다. 우선은 좋은 책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대하여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농군이 되어 많은 식량을 생산한데도 그것은 아버지가 뜻하는 것과 달라 나 자신만이 부자로 사는 것이고 의원이 되어 많은 사람을 치료한데도 역시나 한계가 있으며 둘 다 이룰 수 있는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 아버지가 하는 선공 쪽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문제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힘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멀기만 하다. 상제가 결론을 구해내기는 했다. 이색 할아버지처럼 출중한 학문으로 14세의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기로 나가기만 한다면 그 길은 마음에 든다. 정사에 참여하여 한산과 같은 작은 고을의 살림만이 아닌 나라 전체의 살림을 바르게 펴는 것이다. 조정은 한산 관하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가고 있다. 토지, 전세 받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마다 주렁주렁 세목을 달아 거두어가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어 자그마치 연간 내야 하는 세금이 40가지나 된다는 한탄의 소리도 들었다.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양곡이 쌓이는 아전에서 수레를 끈 우마차에 실려 쌀, 보리, 콩, 심지어는 채소까지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모두 대궐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며 가나마나 반은 임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안동집들 곡간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들어 충격이었다. 임금을 앞세운 세도가들은 전국의 소출을 이렇게 사복을 채워가면서 인삼과 금은동을 탐내 탐관오리가 임금을 앞세워 세상을 지배하는 까닭에 백성은 피죽으로도 연명하기 어려우나 인정사정 없이 빼앗겨 이에 항거하면 그냥 물벌기를 맞고 옥에 갇히는 세월이다. 오로지 조정으로 들어가 백성을 위한 정사를 표도로 임금의 힘을 강화하고 썩은 벼슬아치들을 설득해 그러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들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상제의 꿈은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조정의 신하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조정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한양은 말만 들었고 대궐은 어떻게 생겼는지 감도 잡지 못한다. 벼슬은 또 어떠한 자리가 있는가도 모른다. 특히 현재의 조정은 어떤지도 알지 못한다.
한산에서 듣기만 한 것 가지고는 안다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희덕은 입만 열면 희택은 말했다. 혼자만 잘 되는 사람은 학자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벼슬아치라고 할 것도 없는 백성의 적이다. 너는 너의 학문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백성을 보살피는 백성을 위한 벼슬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런 것이 골자다. 훌륭한 사람, 큰 인물, 이 말 속에는 희택의 큰 뜻이 가득 담겼다. 문종국 이색 할아버지처럼, 운양국 종덕 할아버지처럼 길이 아니면 막고 터야 할 길이라면 여는 것이다. 오로지 임금님의 뜻을 받들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사를 펴시도록 큰 지식과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 세 글자로 훌륭한 이라고 한 그 말 속에 자주 들어가 보는 상제는 그래서 모두 세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안 것이다. 첫째는 학문이며 둘째는 조정의 현실을 아는 것이며 셋째는 나라가 돌아가는 현실 백성의 실상이다. 다행히도 현만 스승님은 이 세 가지의 탁월한 지식을 모두 갖추셨다. 스승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하세요? 상제는 그런 현만의 말을 들으며 몇 번 물어보았다. 왜 이놈아, 난 그런 거 알면 안 되니? 도무지가 알 수가 없던 상제는 마침내 이유를 알아냈다. 좀 나가 있거라. 알고 보니 찾아오던 분들이 알려주었다. 스님도 있고 스님이 아닌 친구도 있고 먼 친척인 듯 보이는 이들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건강은 어떠신가 하고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조정 이야기, 지방관리 이야기, 백성들 이야기, 벼슬아치 이야기로부터 요컨대 현만은 보고를 받듯 소상한 상황을 듣고 있는 것이다. 병이나 신경 쓰시게. 나는 성불은 못하더라도 병이나 나았으면 좋겠어. 며칠씩 묵다가 가면서 하는 말은 현만의 건강 염려였기는 하였으나 두루 종합상황본부처럼 보였을 때가 많았다. 스승님, 한 가지만 말고 세 가지를 같이 가르쳐 주세요. 상제가 입을 열었다. 학문과 정치와 세상을 동시에 알아야 아버님의 뜻을 이루는 자식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요즘 들어 병세가 더 유중한 현만은 힘이 나는 대로 상제에게 세상을 알고 조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학문을 알도록 가르쳐 주었다. 조정을 모르고 백성의 형편을 모르고야 글을 읽고 붓을 놀린 듯 무엇을 했을 것이냐. 균형을 이뤄도 안 되고 치우쳐도 안 되니 세상을 모르고 백성을 모르는 지식은 반드시 자기 배 사복만 채우게 되어 있어서 학자가 부패하면 무진행만도 못하느니라. 현만은 노령의 병약한 몸으로 늘 강조하며 상제를 훈육한다. 중심을 잡으려면 넓게 보고 전체를 알아야 하고 삐뚤어지지 않은 정도를 가려면 상하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위아래만 알고 좌우를 모르면 수평이 어긋나 말과 행실이 못쓰게 된다. 탐관오리라는 게 결국은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허술해 산발이 다리 하나가 부러진 것이다. 넘어지게 돼 있고 넘어지는 최대의 피해자는 첫째가 백성이요 다음은 임금이다. 대신 본인의 결국은 목을 높은 곳에 매달아 죽게 되는 형벌, 효수를 당하거나 능지처참 당하고 멸족이 된다. 나라가 무엇인고 하면 스승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알려면 먼저 부모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충효라 하는데 이건 순서가 충이 먼저가 아니라 효가 먼저다. 부모는 가족의 기초다. 가족이 모이면 그것이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은 살아갈 땅이 있어야 한다. 땅과 백성은 나라의 절대적 요소다. 이 백성과 땅에는 임금이 있다. 임금은 나라의 주인인데 실은 백성이 주인이기도 하다. 임금은 어떻게 그 자리에 앉느냐 하면 하늘이 앉힌다 하여 천재를 대신한다고 한다. 그래서 땅과 백성을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지면 나라는 멸망한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나 고려를 세운 왕건은 장군이었다.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명운이 하늘에 달렸다. 춘추 좌시전에서 말하고 내가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처음에 나라는 어떻게 생겼지요? 가족이다. 가족이 모여 시족사회를 이루고 시족사회가 모여 부족사회가 된다. 이때는 부족국가라고도 하지. 시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새로 서고 지는 나라는 없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장군이 싸움을 잘해야 나라가 생기는 것이로군요. 옳거니 패장은 죽고 패장의 아내는 승리한 장군의 첩이 되고 자식들은 노비가 된다. 그러니까 땅은 승장의 땅이 되는 것이다. 논밭이 모두 우리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장군의 것이고 장군은 왕으로 추대된다. 이것이 내가 묻는 나라다. 그러면 나라의 주인은 무조건 왕입니까? 전쟁에서 이겨 땅을 차지했으니 당연히 모든 사냐가 다 왕의 것 맞지. 그러나 왕이 농사를 다 짓지 못하여 백성에게 지으라고 하고 추수한 작물의 얼마를 받는 것이 세금이다. 왜냐? 이겨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대주었고 다시는 이 땅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니까 이것을 군사가 하는 것이고 나라는 그래서 많은 돈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 그럼 백성은 모두 땅 주인이 아닌가요? 왕이 땅을 나누어주면 주인은 주인이지만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주면 주인이 아니다. 또 왕은 군사가 있어야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되니 백성과 왕은 떼지 못한다. 일단 여기서부터 왕에게 아부하는 간신배가 나오게 된다. 왕에게 잘 보이면 일개 군이나 현을 다 가지라고 주기도 하니까. 그러나 나라의 주인은 원래 백성이다. 하지만 한편 임금이다. 알아듣겠느냐? 예. 임금은 논밭, 산, 강, 바다 전체의 주인이란 말이야. 임금이 맡겨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백성은 임금이 나누어주는 땅을 농사를 지어 임금에게 바쳐 충성한다. 그러니까 임금과 백성 간에는 화목하고 원망이 없어야 한다. 만약 백성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면 군령으로 다스리기 위해 나라에는 군제를 편성하고 군유를 다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산 관할을 지키는 것도 군사다. 성문을 지키고 산성을 지키고 외침을 막으며 도적을 막아 백성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군사다.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안정되려면 군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로 부르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군사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존재의 절대적인 것이 군사들이다. 군사가 부실하면 언제든 누구도 모르는 침략에 그만 나라가 무너지고 만다. 그렇다면 나라가 무너져 다시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 임금이 되면 백성도 새로 좋은 왕에게 충성하면 되는 것을 모근 선생께서는 왜 새로 나라의 주인 된 이성계를 거부하고 우왕을 세우려 하다 유배를 다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며 포운 정몽주는 왜 맞아 죽으면서까지 이성계를 거부하였습니까? 모근 선생께서가 아니라 모근 할아버지께서는 이러군요. 상제가 질문한 말이로군요. 예.
전쟁이나 반역이나 나라의 왕이 바뀌는 것에도는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처럼 새로운 임금이 우리 민족에서 나왔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300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왜군이 우리나라를 차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학문을 닦는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외침이 아주 많았던 나라여서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나 아마 1000번은 될 터이라 다 알지 못한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북으로는 중국과 북방민족들이, 남으로는 외놈들이 침략이다. 만약 외놈이 이 땅을 쳐들어와 모든 백성을 빼앗고 모든 성을 다 빼앗고 군사를 세운다면 당장에 있는 곡식을 내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전부 외놈의 군사가 되어야 하고 아녀자들은 외놈들의 품에 안겨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근본이 되는 부모궁경과 같은 효가 무너지고 만다. 가족 유지가 안 된다. 그것은 종이 되는 것이다. 노예처럼 일해도 값을 못 받아. 벼슬은 거기다 대면 후한 대접이다. 먹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에서 전부 종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되어 정상적인 부부와 자식들로 구성된 우리의 전통 가정이 부서지는 것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인권이 사라져 전쟁에 진 나라는 종보다도 낮은 짐승으로 전락한다. 소처럼 아무리 일해도 곡식은 먹지 못하고 풀만 먹어야 한다면 외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나라의 근본이 군사력이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큰 배단이다. 물론 무력 군사력이 나라의 힘이지만 우리는 무문백관이라 하지 않고 문무백관이라 하여 무보다 문을 우선하는데 무가 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잘못이다. 전쟁은 무력이 승리로 이끈다고 보기 쉽지만 무전승,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손자병법은 백전백승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윗자리로 본다. 이성계가 무장이라면 모근이나 포원은 문장이시다. 문무가 형평을 잘 유지해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 3부 읽기가 끝났습니다. 49분 동안 읽었군요. 17분이 빨랐습니다. 족수 배열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아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유튜브에 들어오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으려면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75일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읽는 날 3부나 4부씩 이렇게 뭉쳐서 제가 이제 그냥 누워도 읽고 엎드려도 읽고 이렇게 읽으면 좀 편한데 영상에 찍으면서 읽으려니까 이 독서를 하면 제일 먼저 부담이 오는 것이 허리예요. 허리. 사실은 허리가 아니라 이게 전신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말해요. 책을 쓰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말합니다. 책 쓰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는데 일본어로 대한민국 전체로 하여튼 유적지 역사 탐방하기 위해서 4년이니까 미국도 가서 미국도 좀 매주밥 드신 누비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월남 선생님이 미국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국에 끌어온 분이에요. 참 매우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사람이 이렇게 읽으니까 이걸 어린 아이들이 읽으면 참 발음이 얼마나 똑똑하고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이 어렵고 제가 이게 간결체
뭐 우화채, 화려채 이런 글채가 있는데 제가 글채가 만연체입니다. 만연체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글에 쓰이는 형식으로서 말이 시작해가지고 길게 한 문장이 길게 연결된다는, 그러니까 어려워요. 말하자면 성경이 그 만연체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해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한 줄이에요. 그럼 중간에 뭔 얘기를 하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그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만연체라서 아이들이 읽기에는 이게 좀 힘이 듭니다. 이게 중학생 정도 되면 읽기 어렵지 않은데 지금 제 아이들은 이제 제자들이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또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빨리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면 뜻을 모르는 말을 읽으려니까 그 띄어 읽는 거, 억양, 어감, 뭐 강약, 고저, 속도 이런 것에서 그 글 읽기에 아직 교과서는 정잘 있고요. 뉴스도 뭐 방송 우리 영상에서 보시듯이 잘합니다만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산 가고 무슨 뭐 공원에 가고 무슨 경로당에 가고 그런데요, 이게 독서를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가을이에요. 지금 한참 가을이 공기 좋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독서하기 좋은 게, 저는 이럴 때 늘 해마다 9월에서 12월 동안에는 초고를 썼습니다. 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초고는 뭐 몇 달이면은 몇 권도 쓰지만 이게 수정 교정이 어려워요. 제가 잘못 써놓은 걸 고쳐야 돼. 그런 기간이었었는데 올 가을에는 이 책 읽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말고도 노인 대상 세계 여행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죠. 또 말고도 또 뭐 있습니까? 기독교 찬양화, 찬양 사명자를 위한 그것도 하죠. 그 말고도 또 뭘 합니까?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도 하고 또 있죠. 어린이들 교육 방송 뉴스도 하고. 제가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소득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이나 경제 활동에서는 손을 댈 방법도 없어요. 이제 벌써 2002년경에 벌써 12년 정도 됐네요. 그때 경기가 나빠지고 뭐 어떻게 하면서 도저히 다시 복원이 안 돼서 노력하다 2005년 4년 되면서 이건 이제 나이도 이렇게 있고 뭔가 이거 아니로구나 해서 제가 이제 이제 아들 딸 결혼도, 딸이 2004년인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딸 다 짝지어주고 했으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제 인생, 내 인생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제가 이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 보기 좋아하고 하여튼 남이 안 한 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 작가잖아요. 영상 작가 이런 것도 이거요. 남이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사실 이 속에 굉장한 사람 사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국의 그냥 자연이거든요. 제가 이 자연경관 촬영도 이거 많이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 먹을거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생명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 프로젝트 하려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먼저 흙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흙들을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촬영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흙에 대한 걸 먼저 공부를 시키고, 이 흙을 계속 지금 필요한 흙을 채집하는 중이에요. 이것은 강에서 채집한 건데 이거는 뻘이에요. 뻘, 마른 뻘. 물을 보면 이게 곤죽이 됩니다. 이런 흙 이야기, 쌀 우리가 쌀나무라고 하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원래는 벼라고 그러잖아요. 벼에서 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벼를 추수를 해서. 그 쌀나무 프로젝트라고 해요. 요즘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래, 콩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 고추는 빨개지고 뭐 이런 거 등등을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추수 동장입니다. 가을이고 겨울이 왔어요. 계절 말고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아, 이게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혹간 여러분도 허무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걸 채우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우선 기쁘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근데요, 그래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제작을 해요. 지금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난 제가 잘난 게 뭐, 이 못난 제가 잘난 게 뭐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남기겠느냐? 그 어찌 보면요, 참 그 정말 주제를 모르는 사람. 근데요,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천국에 하나님께 들고 가려고 지금 보따리를 정리하는 중이에요. 이거 일종의 유언이죠. 땅에서는 후손들에게는 유언이자 하나님께는 학교 가는 아이 책 가방을 정리하듯이 인생의 숙제물, 과제물을 정리해 와서 하나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누굽니까? 특별히 이거 멋지네요. 예, 대전천에 저런 데가 있어요. 이쁘게 만들어요. 자전거 끌고 가는 데도 있고. 제게 있는 재주,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눈이 어두워서 책을 못 보는 사람에게 이거를 들려줄 수 있다면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 큰 사람이 못 돼요. 5천만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뭐 일개 사단을 다스리는 뭐 사단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이는 들었고 내 후손들 손자 손녀가 6명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앞에 후손들 앞에 추려봤자 별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섬주섬 친정엄마 딸 오면은 뭐 이거 싸고 저거 싸고 보따리 싸듯이 인생에 이제 가을을 맞으면서 이런 보따리를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구? 눈이 어두워서 책을 못 보는 사람들, 참 제가 그 사람들 가슴 아파요. 또 청각장애인도 가슴이 아픈데, 이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끼면 이걸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이거는 뭐 많은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